지금부터 2025년 리서치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회 사회를 맡게 된 남준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재창 순서입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범 교무처장님의 수상자 선정과정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무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홍승범입니다. 카이스트 리서치데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카이스트의 연구 성과를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R&D 분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융합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의 응집력을 높이고 뛰어난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본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한 시상에 앞서서 개교 54주년 기념 연구 부문 포상 및 2024년 대표 연구 성과 10선 그리고 카이스트 14대 미래 선도 기술 대표 연구 성과 선정 배경 학생 URP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포상 직전 5년 동안의 연구 활동을 통해 카이스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연구 개발 성과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교원을 선정하고자 연구 계약고, 오버헤드 흡수 실적,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수입의 종합적인 실적을 반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 연구 실적을 반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특별 연구상은 한 해 동안 탁월한 연구 성과로 국제적으로 카이스트를 빛낸 교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활발한 연구 수행을 통해 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을 점수화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노베이션 상은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분야 혁신에 기여한 포상으로 직전 1년간의 해외 특허 등록 실적, 기술 이전 계약 및 기술료 수입 실적, 기술 자문 실적과 창업 실적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융합 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 공동으로 융합 연구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 그룹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단과대학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나 연구 그룹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단과대학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현우 카이스트 학술상은 현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카이스트의 우수한 학술적 업적을 남긴 교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단과대학의 추천과 교원 포상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큐카이스트 창의도전 연구상은 카이스트의 미래 50년을 위한 큐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들이 하지 않은 연구, 최고보다 최초를 추구하는 연구의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된 연구처 C2 Creative and Challenging 프로젝트에서 문제 해결성 및 개념 검증을 탁월하게 제시하여 카이스트의 창의도전 연구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항을 점수화하여 창의도전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카이스트 대표 연구성과 10선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연구성과 10선은 2023년과 2024년 연구성과를 학과별로 접수하여 각 단과대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천과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미래선도기술 대표 연구성과 선정은 12대 국가전력기술 분야와 탄소 중립, 국방기술 분야를 카이스트의 14대 미래선도기술 분야로 정해서 최근 2년간 산업적, 사회경제적으로 탁월한 연구 성과로 카이스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의 R&D 투자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국가의 미래 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미래 연구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URP 프로그램 우수과제는 2024년 URP 프로그램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각 분과별로 최우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리서치데이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교수님들과 또 여기 함께해 주신 동료 교수님, 학생, 연구원 분들을 위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와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 카이스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뛰어난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상자 및 선정 배경에 대한 안내를 마치며 탁월한 연구 성과로 리서치데이를 빛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포상 순서는 개교 54주년 기념 연구부문 수상, 대표 연구성과 10선,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 연구성과 학생 URP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총장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 이루어질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연구대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배현민, 연구대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배현민. 귀하께서는 탁월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연구개발 성과가 본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2025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이어서 오늘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물리학과 교수 박용근, 김재철 AI대학원 교수 김기응, 특별연구상 수상자이신 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 안드리아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베이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뇌인지과학과 교수 김대수. 이노베이션상 뇌인지과학과 교수 김대수. 귀하께서는 2024년도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분야 혁신에 기여함으로써 본교의 우수 연구 성과물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2025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 팀 수상인 융합연구상을 수상하시는 수리과학과 교수 김용정, 바이오 및 뇌공학과 부교수 최명철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공동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부교수 믹전혜원. 국제공동연구상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부교수 믹전혜원. 귀하께서는 2024년도에 국제 공동연구 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성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므로 2025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현우 카이스트 학술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신현. 현우 카이스트 학술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신현. 귀하는 탁월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카이스트의 위상을 높이는 학술적 업적을 이룩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큐카이스트 창의 도전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이창환. 큐카이스트 창의 도전연구상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이창환. 귀하께서는 2024년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문제에 도전하는 연구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5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2024년 대표 연구 성과 10선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과학과 부교수 박정환, 화학과 조교수 박윤수, 생명과학과 교수 허원도, 기계공학과 부교수 황보재민,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권경하,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유민수, 전선학부 부교수 권영진, 전선학부 교수 이재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조계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박범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리과학과 부교수 박정환. 대표 연구 성과 10선 수리과학과 부교수 박정환. 귀하의 연구 성과는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연구개발 활동이 본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2024년 카이스트 대표 연구 성과로 선정됐기에 2025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화학과 조교수 박윤수. 대표 연구선과 10선 화학과 조교수 박윤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생명과학과 교수 허원도. 대표 연구선과 10선 생명과학과 교수 허원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계공학과 부교수 황보재민. 대표 연구선과 10선 기계공학과 부교수 황보재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권경하. 대표 연구선과 10선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권경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유민수. 대표 연구선과 10선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유민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선학부 부교수 권영진. 대표 연구선과 10선 전선학부 부교수 권영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선학부 교수 이재길. 대표 연구선과 10선 전선학부 교수 이재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조계춘. 대표 연구선과 10선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조계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박범순.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박범순. 대표 연구선과 10선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박범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25년 카이스트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선과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강기범,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최남순, 조천식 모빌리티대학원 부교수 강나무, 의과학대학원 교수 신의철,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이창훈, 신소재공학과 교수 정현식, 전선학부 부교수 차상길, 김재철 AI대학원 교수 예종철,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준일, 기계공학과 부교수 황보재민,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유경식,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최지환,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 전은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최한림, 수상자 중 원자력및 양자공학과 고수 장창희,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박기수,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안재명,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김범준 교수님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강기범,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강기범. 귀하는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로 카이스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기에 2025년 카이스트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로 선정하고 입회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최남순,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2차 전지기술 분야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최남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조천식 모빌리티 대학원 부교수 강나무,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첨단 모빌리티 기술 분야 조천식 모빌리티 대학원 부교수 강남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과학대학원 교수 신의철,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 의과학대학원 교수 신의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이창훈,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우주항공 해양기술 분야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이창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신소재공학과 교수 정현식,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수소기술 분야 신소재공학과 교수 정연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산학부 부교수 차상길,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사이버보안 기술 분야 전산학부 부교수 차상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재철 AI대학원 교수 예종철,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인공지능기술 분야 김재철 AI대학원 교수 예종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준일,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차세대 통신기술 분야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준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계공학과 부교수 황보재민,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성과 첨단 로봇 제조기술 분야 기계공학과 부교수 황보재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유경식,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선과 양자기술 분야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유경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최지환,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 전은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최한림,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선과 국방기술 분야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최지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 전은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최한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 URP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리학과 유진 코로이, 신소재공학과 김민재, 융합인재학부 최우진. Grand Prix, Department of Physics, Eugene Co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Eugene Coy, was awarded the Grand Prix for the 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program for his tireless efforts, extraordinary dedication, and outstanding research outcomes. President Hwang Hyung-lee. 신소재공학과 김민재. 최우수상 신소재공학과 김민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융합인재학부 최우진. 최우수상 융합인재학부 최우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해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광영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의 연구 혁신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리서치데이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큐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을 실천하며 연구를 위한 창의적 문화와 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연구에 도전하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올해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우수교원 포상과 대표 연구 성과 10선, 그리고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 성과와 학생 URP 프로그램 우수 과제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습니다. 우수 연구 대상을 받으신 배현민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리서치데이는 교내에서 진행 중인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합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불어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카이스트는 우리 구성원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연구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상자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든 수상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2014년 카이스트 대표연구 우수성과로 선정된 10선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연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매듭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매듭들이 4차원적 성질에 관하여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에 접목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매듭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신약 후보 물질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원자 편집 반응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클래스의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고 쉽게 합성할 수 있어서 신약 개발 분야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연구팀은 기억이 형성되고 저장되는 과정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시냅스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냅샷이라는 바이오 센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냅샷 기술은 기억 메커니즘을 밝히고 치매와 같은 다양한 뇌 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사족보행 로봇의 손실 원리를 밝혀 기구, 전장, 제어, 전 영역에서 효율을 높인 연구입니다. 결과물인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는 세계 최초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족보행 로봇이 재난 현장과 국립공원에서 더 넓은 지역을 중단 없이 탐사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방광암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한 인체 삽입형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코 원숭이를 대상으로 성능 및 안정성 검사를 거쳤습니다. 이 연구는 방광암 환자들의 수술 예후를 관측하고 재활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범용 핌 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인 뉴피뮬레이터는 다양한 병렬 프로그램의 팀 적용성 및 그 성능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새로운 핌 기술을 실험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동일성 버그와 보안 문제를 발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리눅스 운영체제의 11개의 새로운 버그들을 발견하였고 버그를 레포트하거나 패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효성을 인정받아 2024년 LCM SSP라는 시스템 분야 최고 학술 대회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본 연구팀은 실세계 인공지능 훈련 비용 최소화 기술 및
감염병 관리 문제 응용을 연구하였습니다. 실제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에는 레이블 오류, 레이블 부족, 데이터 중복 문제가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품질 문제를 인공지능 훈련 도중에 자동적으로 해결하여 훈련 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바이오폴리머는 자연에서 얻은 친환경 재료로 흙에 섞을 경우 젤 형태로 토양 입자를 단단히 결합시켜 지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제방, 도로, 지중구조물 침식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으로 전 지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지질시대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인문사회와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인류 공동의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류세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과학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최고로 영예로운 연구대상을 수상하신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배현민 교수님의 대표 강연이 있겠습니다. 배현민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몸을 보는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만든 이제 휴대용 뇌영상 장치인데요. 현재 이거는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퍼블리시된 논문이 100편이 넘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쓴 논문들이요. 일단은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비지블 라이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화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프라레드를 볼 수 있으면은 이제 껌껌한 밤중에도 동물들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가시광선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가시광선만 보고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이 물론 가시광선대가 가장 강하긴 합니다. 이 가시광선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린 가시광선만 보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요 빨간색하고 여기 적외선 사이에 어떤 빛의 세기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여기까지 보고 갑자기 안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의 세기하고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것보다 더 큰 상관이 있는 거는 요거입니다. 이거는 물에서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흡수도를 말하는데요. 이게 흡수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여기 흡수가 되게 낮은 겁니다. 흡수가 낮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파장으로 보면은 이제 200나노서부터 뭐 한 여기 정도까지라고 보면은 한 900나노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시광의 파장대하고 이제 물의 흡수도가 가장 낮은 게 이제 가시광 그 부근에 이제 파장이 가장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눈을 도대체 어떤 것부터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포유류 그리고 어류도 있고 심지어는 곤충도 카메라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진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윗부분까지 저등 생명체서부터 이제 눈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화석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눈이 언제 생겼냐면은 케임브리아기 때 생겼습니다. 케임브리아기 때면 5억 년 전이고요.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40억 년이 지나 가지고 눈이 만들어졌고요. 눈이 만들어진 지 지금 5억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케임브리아기 때는 그때 이제 눈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케임브리아기 때는 모든 생명체는 물속에서만 살 때였습니다. 물속에서만 살 때였는데 이제 눈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잡아먹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잡아먹을 수 있죠. 그때 잡아먹기가 시작되고 그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민물로 도망간 게 우리의 조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억 년 동안 바닷물을 마시지 않아서 지구의 가장 흔한 물은 바닷물인데 우린 바닷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가시광선이 통과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많이 찍기는 하는데 X선은 사실 우리 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파장대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다른 주파수가 낮은 거 다 우리 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가시광은 물을 통과하니까 그러면 가시광으로 우리 몸을 볼 수 있느냐? 근데 우리 몸은 산란체라서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산란의 효과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시광보다 약간 파장이 길어지는 영역은 우리 몸을 굉장히 잘 통과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모달리티 중에는 사운드 웨이브가 이제 우리 몸을 잘 통과하는데요. 청진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 통과해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라는 그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그네틱스도 이제 물을 통과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덩치가 큰 기계라서 제가 여기에는 손대지 않고 저는 요 근적의 선과 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몸을 보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빛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어디를 보느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뇌를 보는 거를 이제 집중을 했는데요. 빛을 쏘게 되면은 빛이 두개골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콜텍스, 그러니까 뇌 표면까지 들어갔다가 반사돼서 나오는데, 우리 뇌가 동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뉴로널 액티비티가 있는 건데, 뉴로널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이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흡착한 다음에 그 흡착한 산소를 이제 뉴런에다가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그 혈액을 보고 어느 부위에 이제 그 혈관에서 이제 산소량이 많은지를 보게 되면 어느 부위의 뇌가 어느 정도 강도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만든 디바이스가 어떤 게 되냐면, 이제 한 10년 전쯤에 저희 졸업생이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요 문제를 암산으로 풀고 있는 경우인데요. 산소를 쓰게 되면은 산소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더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런 쉬운 문제를 푸는데, 이제 구구단을 푸는데 이제 다 메모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거의 안 쓰고 산소를 거의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풀고요. 그러다가 이제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2자리 곱하기 1자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산소를 약간 쓰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쪽 부위에서 썼었고 여기도 썼었고, 그 다음에 2자리 곱하기 1자리인데 이제 짝수는 여러분들도 비슷한데 좀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산소를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 이제 약간 산소를 쓰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자리 곱하기 2자리로 올라가는데,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거 답을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전혀 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산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비슷하게 산소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오래 걸리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 똑똑한지도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똑똑할수록 산소를 덜 쓰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답이 맞았느냐를 떠나가지고 아 얘가 더 잘하는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10년 전쯤에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뇌경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의료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대뇌 산소 포화도를 재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대뇌에다 붙이고 산소 포화도가 얼마다 수술하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위험한 거고 한데, 이런 디바이스를 메트로닉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심장 수술, 척추 수술, 그리고 70세 이상의 수술할 때는 다 뇌에다가 머리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빛을 쏘고 받은 다음에 그 인텐시티에 변화하는 기울기를 통해서 이제 산소 포화도를 구하는 건데요. 이 디바이스가 결론적으로 이런 디바이스가 있지만 이게 뇌경색을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런 디바이스는 이제 그 뇌가 호모지니어스하다고 가정을 하고 빛을 쏘고 받아서 그 세기를 측정하는 디바이스인데, 우리 뇌는 사실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습니다.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 가지고 컨벤셔널 디바이스로 측정해서는 뇌경색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흑인들은 흡수도가 커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낮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개골이 두꺼운 사람도 산소 포화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실제 스트로크가 있는 사람이나 스트로크가 없는 사람이나 이 값 자체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걸로 파악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트로크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값 RSO트를 인종하고 상관없이 그걸 매저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보고자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빛을 쏘고 받은 다음에 굉장히 하이 덴시티로 만들어 가지고 빛의 산란 패턴을 읽은 다음에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RSO트를 복원하는 이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하이 덴시티로 그다음에 반도체가 집적돼 가지고 이제 플렉시블한 패치에 올라간 그런 장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트로닉스가 만든 것보다 절대값 RSO트가 훨씬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실제 인티그레이션하는 모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해보면 이제 뇌 이제 아나토미가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두개골의 두께가 다른 경우에, 그런 다음에 그 혈액의 볼륨이 다른 경우, 그런 다음에 어떤 물층, 그러니까 두개골과 뇌 사이의 거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기존의 디바이스에서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게 차이가 없게 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임상 실험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실제 뇌경색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디텍션할 수 있느냐를 봤는데, 이제 스트로크가 있으신 분과 스트로크가 없으신 분하고 이제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군을 나눌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지금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기관에서 그다음에 100편 이상의 논문이 현재 퍼블리시돼서 굉장히 그 뇌 연구에서는 굉장히 현재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디바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보는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초음파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진단 모달리티지만 이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픽셀은 이 조직에 대한 어떤 값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거를 보고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모양이 좋으니까 양성일 거고 모양이 안 좋으니까 악성일 것이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의사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했는데, 일단 초음파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제 빛을 쏘게 그 초음파가 음파를 쏘게 되면은 그냥 반사되어 온 그 엔벨로프를 크게 반사가 되면은 크기가 크니까 더 환하게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치를 그대로 디스플레이 하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쓰는 레이더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이게 제가 레이더 기술을 좀 많은 게 제가 독도 경비대에 있을 때 레이더 병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영상 질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초음파 영상 장치를 만드는 연구자들은 아주 예전부터 정량적 초음파라는 걸 만들고 싶어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은퇴하셨던 전작과의 나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분도 평생 수건이 정량적 초음파를 만드시는 게 목표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옛날에 제2땅굴 발견하시고 그랬던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 초음파를 만드는 게 이제 사람들의 목표인데, 제가 처음으로 정량적 초음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한 거는 이제 스피드 오브 사운드를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를 측정하고 셀 사이즈와 셀 컨센트레이션을 측정하는데, 일반 비나인 셀인 경우에는 물이 많아 가지고 음속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암셀은 훨씬 단단해서 음속도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감쇄 측면에서 봤을 때 물에서는 음파의 감쇄가 적기 때문에 0.1dB 정도 감쇄고, 악성셀에서는 1.5dB의 그런 감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를 제가 이제 직접 측정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 굉장히 복잡한 토모그래피인데, 지금까지 인간이 풀었던 토모그래피는 MRI나 CT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트랜스미션 토모그래피를 풀어왔는데, 초음파는 프로브가 한쪽에 있다 보니까 토모그래피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전 음파 도메인에서 그걸 읽어가지고 어떤 정량값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파운데이션 AI를 바탕으로 한 그런 토모그래피 엔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만들 때 도대체 학습은 어떻게 시키느냐 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전부 다 그 인실리코 컴퓨터 상에서 컴퓨터가 어떤 랜덤리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쿠스틱 프로퍼티를 입힌 다음에 컴퓨터에서 음파를 쏘고 받은 음파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음파와 이 프로퍼티를 서로 매칭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과 실제 인체의 단면도에다가 종양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음파를 쏘고 받는 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한 게 정말 맞느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시스템을 2대를 갖다 놓고 수조 안에서 어떤 물체를 집어넣고 음파를 쏘고 받은 다음에 거리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음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쇄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측정된 알고 있는 프로퍼티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잘라가지고 고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한쪽에서 음파를 쏘고 받은 다음에 요 값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은 90% 이상의 애큐러시를 잘 맞춘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임상 실험에서 쓴 경우인데요. 요 초음파 영상을 보면 이제 아무리 숙련된 의사 선생님도 이걸 보면은 이제 양성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량적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감쇄 개수가 1.5 dB per 이제 센티미터로 나오죠. 그리고 음속도를 보게 되면 1700m/s를 보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암셀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면은 양성이라고 판단하지만 이걸 보면은 아무리 어떤 초보 의사도 이거는 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옵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량값을 그런 얻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파일럿 스터디라서 지금까지는 총 60케이스를 했는데 이제 30케이스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플랫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딱 한 케이스가 틀렸습니다. 그 한 케이스도 2mm짜리 굉장히 작은 케이스에서 한 케이스가 미스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라이브 데모로 작년 12월 달에 그 미국 북미 영상학회 이게 가장 큰 영상 이제 학회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라이브 데모를 진행했었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모드에서 영상이 잡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옆에 화면에서 이제 정량값을 얻은 정량값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피드 오브 사운드랑 어테뉴에이션이나 스캐터러 컨센트레이션 이러고 그 스캐터러 다이아미터를 이제 구하는 이런 실시간으로 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는 이제 지방간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간을 가장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MRI를 찍는 방법인데 MRI를 가지고 이제 지방간을 측정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감쇄 개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방 퍼센티지를 구하는데요.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GE나 캐논에서 만든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 자체를 호모지니어스한 미디엄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감쇄 개수를 추출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은 이제 MRI와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간이 정말 호모지니어스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혈관도 있고요, 빈 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간을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지방 퍼센티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 환자를 2명의 의사가 찍었을 때 그 값이 얼마나 반복되느냐인데 그 반복되느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제가 만든 정량적 초음파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확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반복성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그런 디바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술은 GE 헬스케어나 삼성 메디슨이나 이런 데서 그 테크니컬 듀 딜리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장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현민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연구처는 교내 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초세대 협업연구실 사업은 시니어 교수의 경험과 주니어 교수의 협력을 독려하는 카이스트만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운영된 초세대 협업연구실은 현재 12곳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님의 시스템 대사공학 및 시스템 헬스케어 연구실과 물리학과 장기주 교수님의 응집물질 계산물리 연구실을 소개했으며 올해는 생명과학과 김선창 교수님께서 책임교수로 이끄시는 카이스트 바이오 디자인 공학 연구실과 물리학과 이용희 교수님께서 책임교수로 운영 중이신 나노 포토닉스 연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카이스트 바이오 디자인 공학 연구실의 책임교수이신 김선창 KI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연구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앞에서 발표하려니까 두렵습니다. 저희 초세대 바이오 합성연구실은
시작은 제가 했고 지금은 이제 책임이 조병관 교수님이신데 원래 오늘 발표하시기로 했는데 서울 병원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어젯밤에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세대 바이오합성 연구실은 이 저하고 조병관 교수 그리고 뇌인지과의 최정균 교수님이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초세대 그 바이오 합성 연구에 대해서 컨셉들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새 이제 들어보시는 신테릭 바이올로지인데요. 신테릭 바이올로지는 결국은 우리가 생명체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원하는 물질을 가장 최적 조건에서 생산하는 건데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은 지능형 생명체 제조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이오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바이오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생명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DNA부터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건 신의 영역이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생명체를 강화시켜서 다듬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35년 전 사진이네요. 90년도.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한때는 저도 저렇게 아주 멋있었는데 저 당시에 91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나 논문을 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사이언스에다 논문 하나 내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메이저 방송과 USA 투데이까지 나왔었는데 최초 유전자 가위입니다. 마음대로 유전체를 잘라다 붙일 수 있는 유니버설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저때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개념이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다 붙일 수 있으면 내가 때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겠네 해서 시작한 게 미니멀 최소 유전체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걸 만들고 나서는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쓸 거냐 인류한테 가장 좋은 물질을 만들자 그래서 생체 기능 향상, 항암제, 항균 펩타이드 쪽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년도에 끝나갈 무렵에 이제 초세대 협업 연구실로 일부 괜찮은 것은 후배 교수진과 협업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라. 그러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 초세대 협업 연구실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지놈 만들고 지놈을 분석하고 응용하는 것을 이용해서 즉 바이오 디자인을 통해서 신테릭 바이올로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난제를 해결해서 바이오 경제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난제가 뭐냐고 보면 저희들한테는 초고령화 대응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난치병 감염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산업화를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략적 국제 협력을 이루고 최고의 후학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했던 게 세계 최초 지능형 최소 유전체입니다. 즉 생물세포 공장이지만 크기는 가장 작지만 기능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합성해서 시작하는 게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줄여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때가 여기 이제 햄스미스 노벨상 받은 사람과 휴먼 지놈 시퀀싱을 맡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사이언스하고 네이처 바이오텍에 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진행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대장균인데 바이오에서 최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쓸 때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얘가 독성도 있고 독소도 내고 부산물도 있고 뭔가 게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얘가 필요한 거니까 싹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최소면서 최고 기능을 갖도록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가 한 4,300개 되는데 무려 1,000여 개를 저희들이 없애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유전자 하나 하면 논문 하나가 나오는 상태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됐냐면은 보니까 굉장히 유전체가 안정해요. 그리고 독성을 거기서 나타내질 않아요. 만드는 물질에 여러 가지 부산물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물질 생산성은 극대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그 mRNA 백신 만드는 템플레이트가 플라스미드 DNA인데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보면 시간 관계상 앞에 거는 모든 쪽에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고 단백질 또 케미칼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백신의 템플레이트가 되는 P 플라스미드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고 한 3배 이상으로 최고의 퀄리티로 독성이 없게 그러고 나서 이것을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어서 이것을 이제 산자부가 주목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 부분에
백신을 만드는데 시작 부문의 허들이 뭐냐 해서 거기랑 얘기를 해서 약 실험실에서는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최소 유전체를 이용해서 백신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설득을 해서 약 140억 장비비와 과기부에서 40억, 20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메타용학관 3층에 공영연구실, 공정실, 파일럿 규모로 모든 설비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교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현재 한 1년 반만 더 구축하면 완성되는데 현재도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장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초고령화 대응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인체 기능이 향상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천연물 중에서 기능성이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운 좋고 또 공교롭게도 진세노사이드예요. 인삼의 핵심 성분. 인삼의 그 성분이 한 3, 4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전체 패스웨이를 다 파악하고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성능이 어떤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가장 좋은 타겟을 찾기 위해서. 그 양리 효과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 치매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 쥐 실험을 했지만 플렉이 안 생겨요. 이걸 먹임으로 항류, 항당류뿐만 아니라 지방간, 우리 카이스트에서 단 거죠. 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깨끗한 간이 만들어지죠. 또 하나는 그중에 한 성분은 혈관을 완전히 셧다운 시키고 한 성분은 혈관을 기가 막히게 튼튼하게 만들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면역을 조절하고 마이토콘드리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ok시전 프리 라디칼을 안 만들면서 만들고 아토피하고 발모는 엄청나게 잘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중에서 핵심적인 구조가 이제 여기 있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그럼 대량으로 만들자. 최소 유전체로 만든 상태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기존에 있는 천연물을 더 그 함량을 높이자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최소 유전체 기반으로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양은 인삼 5년근을 재배하려고 5년 걸리잖아요. 5년 재배한 거 500kg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양을 2리터 발효기에서 일주일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적용증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세포 공장을 이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임상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대학에서 임상 실험한 거는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즉 항치매 효과가 지방간 각각 환자 120명, 240명에 대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상 실험하는 조건을 최적 조건을 한 뭐 서너 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한 개당 몇십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후회가 있어서 지금 더 향상시키는데 이 전체 진행되는 거를 보고 농림부에서 어제 왔었습니다. 이거 몇천억짜리 예타로 시작을 하자. 농민들을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거고 이것을 기반으로 뒤에 다른 농작물에서 의학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 해서 어제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는 감염병 대응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항생제 남용에 의해서 내성균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는 건데 코로나에서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프레딕션 보면은 앞으로 2050년도 되면은 암이나 당뇨병에서 죽는 환자보다 이 감염병에서 죽는 환자가 더 많을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도 감염으로 더 많이 죽었지만은요. 그런데 새로운 항생제가 거진 개발되지 않고 내성을 유발시키는데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은 새로운 거를 찾은 게 있습니다. 항균 펩타이드인데 이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물질에서 찾아낸 건데요. 이거는 균을 1분 이내에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분해돼서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는데 이거를 더 나아가서 약 이상으로 더 쓸 범용을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오케이 그러면은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거를 항균이 없게끔 하자. 그러면 항균 펩타이드에다가 접착 소재를 붙여서 그 물질을 어디에 접착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균 펩타이드에다가 우리가 찾은 거 그리고 접착은 폐류에서 바위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걸 붙이는 거는 그냥은 못 붙이는데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하면 그것을 붙이는 유전자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갖고 접착성 항균 펩타이드를 만들면서 전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컨택트 렌즈에서부터 임플란트 모든 걸 코팅할 수 있죠.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또 우리의 합성생물학 기반으로 큰 문제를 한번 해보자, 해결하자 하는 것이 전 지구적 환경 문제, 오염하는 거하고 농산물 생산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했는데요. 토양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게 이제 선충입니다. 이게 농작물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이 이 속에 다 선충이 자라나는 건데요. 뿌리 하나당 200만 마리, 평당 막 5천만 마리 이상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농작물의 30%가 얘네들에 의해서 먹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농약을 다 뿌려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토양은 농약으로 오염돼 있고 작물은 자라긴 자라는데 헛자라가서 내용물은 거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일을 이제 저희들이 그럼 이걸 해결해 보자, 친환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접근했고 그 물질을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똑같은 이러한 문제는 환경 문제는 소나무 재선충인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소나무 재선충이 조그만 건데 그게 이제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소나무 에이즈예요.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면 제가 요세미트 국립공원을 갔는데 요새 가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이 재선충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이렇게 죽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죽고 있죠. 이 정도로 죽습니다. 이렇게 된 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가면 거기에 이 소나무는 거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연계에서 친환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찾았고요. 이렇게 여기가 선충입니다. 1mm밖에 안 되는 거. 이 친환경 곰팡이가 끄트머리를 잡아서 먹기 시작하면 한 20시간 이내에 얘는 이제 가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우리나라 지도 맨 끝에 보면 오른쪽 저기 포항 쪽에 누렇잖아요. 저게 이제 소나무가 없어져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애국가 했는데 조금 있으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억씩 해서 2, 3조가 없어지고 조만간에 뭐 맨날 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농약만 뿌리는 거예요. 환경오염, 인체 해롭고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천적 곰팡이를 찾아가지고 우리 조병관 교수님이 완전히 시퀀싱을 해서 현재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소나무 하나가 없어지면 엄청나니까요. 거기서부터 제작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좀 반대하죠. 자기네들 영역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합성 초세대를 통해서 세 팀이 협력해서 할 수가 있었고 연구를 이와 같은 성과를 내서 앞으로도 사업화를 갈 수가 있고 세 사람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합성생물 기반의 인프라를 학교에다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좀 자랑스러운 건데 우리 조병관 교수님 주도로 해가지고 합성생물학 특화연구소가 유치가 됐죠. 그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돈이 한 9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에서 보스턴 코리아 이쪽으로 해서 거진 200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이 실증 센터는 저희들이 구축한 것 플러스 추가로 지금 구축하는 게 있어갖고 거진 이것만 해도 약 600억 규모의 그 세 사람 협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성생물학 특화연구소를 이제 세계로 나가는데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도로 합성생물학 기술을 개발해서 타겟 물질을 세계 시장에서 나가는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뿐만 아니라 더 초세대를 넘는 후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총장님과 다들 협력을 해주셔서 공학 그 합성생물대학원에서 학과로 설립이 돼서 지금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것을 최첨단 AI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지능형 세포공장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만들면 의학뿐만 아니라 화학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모든 분야에 새로운 바이오 레볼루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5년을 받아갖고 1000억 이상의 효과를 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우리 초세대 모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년 전이네요. 그때 저희들이 개소식 때 총장님 여기 와 계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지원에 보답하고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저희들이 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도록 카이스트에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창 원장님 연구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나노포토닉스 연구실의 참여 교수이신
물리학과 이한석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연구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이한석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저희 나노포토닉스 협업연구실의 지난 5년간의 그 성과와 그리고 그 일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 나노포토닉스 연구실은 그 이용희 교수님의 리더십 아래 저희 그 서민규 교수님 그리고 제가 막내 교수로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5년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부임 5년 차에 그 사업에 같이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만 10년이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나노포토닉스를 연구를 하고요. 나노라는 이제 굉장히 작은 영역을 뜻하는 그런 수식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우리가 굉장히 작은 스트럭처와 상호작용을 시켜서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유용성을 끌어내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물질 플랫폼이 결국은 이러한 유용성 그리고 그 빛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물질의 새로운 특성들을 찾고 하는데 하기 위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 그러니까 물리와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그 경계를 포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노포토닉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공진기 레조네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메탈릭 레조네이터 그리고 울트라 하이큐 레조네이터, 포토닉 크리스탈 레조네이터 그리고 메타머티리얼을 이용한 그 레조넌스를 이용한 그 메타머티리얼이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특정한 빛이 있고 빛과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물질 구조를 만들고 그런 구조를 통해서 물질과 빛의 강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그 피겨 오브 메릿이 있는데 하나가 Q 팩터입니다. Q 팩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구조 내에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이고요. 그리고 볼륨이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영역에 빛을 잡아둘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Q 팩터,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는가를 얼마나 작은 영역에다가 잡아둘 수 있는가로 나눠줬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나노포토닉스 분야의 공통적인 피겨 오브 메릿. 그래서 요 값이 커질수록 빛과 물질의 강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용희 교수님은 여기 포토닉 크리스탈 그리고 메탈릭 레조네이터의 세계적인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요 볼륨 굉장히 작은 영역 안에 빛을 컨파인해서 빛의 인텐시티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민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포토닉 크리스탈하고 메타머티리얼 쪽에 굉장히 헌신해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울트라 하이큐 팩터 다소 볼륨은 다른 스트럭처보다는 크지만 빛을 굉장히 오래 잡아둘 수 있는 구조에 매진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러한 Q를 높이고 볼륨을 줄이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팀으로 구성이 돼서 요 전체적인 피겨 오브 메리트를 높일 수 있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난 5년의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 대략 한 16편 이상의 그 SCI 저널을 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빛과 물질의 강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빛을 통해서 물질의 그 마그네틱 도메인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연구나 아니면은 빛의 그런 앵귤라 그 모멘텀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빛의 그런 그 보텍스를 그러니까 그 스핀을 우리가 매우 정밀하게 그 조절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파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레이저를 개발하는 연구 등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가지 대표 성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그 울트라 하이 큐 팩터의 리튬 나이베이트 레조네이터와 그리고 굉장히 작은 손실의 광손실을 갖는 웨이브 가이드, 리튬 나이베이트 기반의 웨이브 가이드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리튬 나이트레이트는 전개 강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압을 걸었을 때, 이 필드를 걸었을 때 그 물질의 굴절률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물질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용성이 증명됐지만 칩상에서는 아직은 좀 생소한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전부터 하버드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새로운 칩상에서 다소 생소한 물질이지만 이것을 칩상에서 소형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한 바가 있고요, 하버드 그룹에서.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늦긴 했지만 협업연구실이 발족하는 시점에서 저희도 이제 이 연구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희 교수님이 남겨주신 그런 프로퍼티와 그리고 서민 교수님과 제가 굉장히 강한 협업을 해서 이때 그 처음에 연구를 투신해서요. 그리고 지난 한 2년에 걸쳐서 2022년도까지 하버드 그룹의 그 퍼포먼스를 거의 근접하는 형태의 그 레조네이터 제작 기술을 만드는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 연구들을 수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빛을 포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기적으로 빛의 특성을 바꾸어주고, 그러니까 모듈레이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유용한 실험들을 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양자광학적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유용한데요. 양자광학 실험을 하고 그리고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연구들까지 저희가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물질 플랫폼에 대한 리더십,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리튬 나이트레이트 기반의 그 온칩 기반 소자 기술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저희 카이스트 내부뿐만 아니라 키스트, 에트리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같이 공유한 기술을 통해서 두 연구기관도 굉장히 좋은 연구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아직 논문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 리튬 나이트레이트의 레조네이터, 일반적인 그 공진기, 고리 형태의 공진기나 아니면은 디스크 형태의 공진기가 아니라 포토닉 크리스탈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리튬 나이트레이트 칩 스케일 공진기들을 최근에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좋은 논문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고요. 근데 여기 차트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포토닉 크리스탈 기술은 이용희 교수님께서 세계적으로 많이 그 인정을 받는 대가로 인정받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 기술을 바탕으로 2004년도에 그 이용희 교수님께서 사이언스 페이퍼를 쓰셔서 굉장히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 협업연구실에서 내려오는 기술을 새롭게 우리가 찾은 물질 플랫폼하고 결합을 해서 하버드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저희가 최근에 구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향후에 획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표 성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여기는 주도를 한 것인데 그 울트라 하이큐 레조네이터와 로로스 웨이브 가이드를 새로운 파장 차원으로 확장한 연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나노포토닉스의 그 성공적인 그 개발이 주로 통신용 파장, 광통신 파장 1.5 마이크로 대역 또는 그보다 짧은 파장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파장이 2 마이크로에서 한 20 마이크로까지 길어졌을 때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양한 몰레큘의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를 우리가 빛을 통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몰레큘을 원거리에서 빛으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몰레큘을 제어하고 몰레큘라 인터랙션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칩 스케일에서는 이러한 그 나노포토닉스가 이러한 파장에 잘 적용되지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협업연구실의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나노포토닉스의 그런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적외선 파장에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값 또는 Q 팩터인데, 보시면은 다양한 물질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전 연구들의 다양한 물질 플랫폼,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저메니움 또는 3호적 레이저, 3호적 세미컨덕터 등 칩 스케일의 다양한 물질 플랫폼을 성능을 한 30배에서 한 50배 이상을 능가하는 그
뛰어난 성능의 물질 플랫폼, 칼코제네이트 물질 플랫폼을 저희가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더십을 바탕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중적외선에서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그 브릴왕 레이저라는 새로운 형태의 레이저를 중적외선장에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때 레이저의 라이니스가 대략 한 80Hz 정도가 되는데 그 상용화된 레이저 라이니스가 지금 100만 정도, 그러니까 1MHz인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내로한 라이니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런 걸 바탕으로 몰레큘 스트럭처를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하는 스펙트로스코피 영역까지도 향후에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요약은 여기까지 제가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협업연구실이 또 우리 광학그룹, 그러니까 카이스트 내에 있는 많은 광학그룹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허브로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광학그룹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물리학과를 포함해가지고 전자과, 그리고 기계과, 그리고 재료과, 그리고 바이오 내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 대략 한 30여 분의 광학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그 나노포토닉스 연구실이 팹 패실리티, 다양한 팹 패실리티와 메저먼트 코 패실리티를 모든 분들에게 개방을 하고, 여기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가 저희 그 패실리티의 유저로서 연구에 저희 패실리티를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실제로 그 다양한 과제들도 저희 안에서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과제들이 그 실제로 수주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철학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더 나아가서 퀀텀 팹 센터라고 우리 그 양자 쪽, 광학 쪽, 광학을 기반으로 한 그 양자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와 서민규 교수님이 이 퀀텀 양자 팹을 그 수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멤버입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 멤버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코 패실리티와 매저먼트 패실리티, 그리고 그 공정 패실리티 등은 그 저희 그 협업연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생 유저 또 그리고 슈퍼 유저를 지금까지 양성을 해왔고요. 그리고 모든 그 결과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영역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 나노포토닉스의 대가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그 다양한 세미나들을 해왔는데요. 특히 그 코로나 때 그 그 어떤 국제 교류가 단절된 시점에서도 저희가 그 온라인 그 세미나의 형태로 대략 한 30여 분 정도의 그 뛰어난 연구자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셔서 저희가 교수님들과 또는 학생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세계적인 대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이런 학생들과의 그 대가분들과 학생들의 그런 포스터 발표를 통한 교류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이스트 전체 광학 교수님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를 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가 지금 5년간 있었던 그 저희 그 연구 그리고 교류를 위한 그런 성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그 1세대 총장님이신 그 이상수 원장님, 그리고 이용희 교수님으로 이어지는 우리 그 카이스트의 자랑스러운 그 광학의 전통을 저희 이제 협업연구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세대 간의 그 유대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그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석 교수님 연구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카이스트의 우수한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초세대 협업연구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두 연구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중심대학 카이스트는 학부과정부터 실제 실험 및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이스트 대표 학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URP 프로그램의 우수과제로 선정된 김인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인지 학생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민재입니다. 오늘 제가 URP로 했던 이 초저전력 고속 이산화탄소 센서 개발 연구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호흡을 하고 하루에 뭐 수만 번 호흡을 하고 한 호흡 때마다 한 500ml의 공기를 마셨다가 내쉬는데요. 이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리학적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흡기, 대사기, 그리고 순환기의 건강을 미리 예측하고 또는 그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동맥혈가스검사법이나 혹은 캄노그래피라고 하는 비침흡적 이산화탄소 센서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각각 굉장히 침습적이거나 혹은 환자의 운동성을 크게 약화한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광화학적 이산화탄소 센서입니다. 이것은 유기 분자의 색깔 또는 형광의 색이 또는 형광의 라이프타임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점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왼쪽 아래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색이 진해지는 염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기존 이런 옵토케미컬 방식은 그 소모 전력이 수 밀리와트 수준으로 매우 크고 또 한 5분 지나면 이 그 형광 염료들이 다 광분해가 되어버려서 실질적으로 오차가 5분만 써도 한 5%, 10%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즉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기존 센서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단하거나 혹은 큰 볼륨을 필요로 해서 실제 우리가 웨어러블 환경에서 사용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왜 이러한 이런 옵토케미컬 센서에서 사용되는 이 유기 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광분해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규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동시에 소모 전력과 또 플렉서빌리티를 굉장히 낮은 소모 전력과 유연성 등 여러 웨어러블 환경에서 필요한 여러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센서가 여기에 이렇게 사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센서는 HPTS라는 분자를 이용합니다. 이 HPTS라는 분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형광이 죽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LED에서 나온 빛이 이 필름에 있는 HPTS에서 형광으로 바뀌어서 OPD에 맺히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형광의 크기가 감소할 테니까 결국에는 OPD에 맺히는 전류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즉 OPD에 맺히는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HPTS와 관련한 이런 분광학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 400나노에서 등흡광점을 가지고 470나노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가장 큰 이런 센시티비티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400나노 파장대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그 다음에 470나노 파장대를 센싱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레시오메트릭 센서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광학적으로 실제로 저 HPTS가 뱉어내는 52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520나노미터 형광을 가장 잘 디텍션할 수 있도록 OPD와 컬러 필터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센서를 가지고 몇 가지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왜 이 유기 분자, 그러니까 HPTS가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광분해가 되는지 그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파장의 빛을 쓰는데 이거를 한 필름에다가 한 번에 쬐어주는 경우 그리고 두 필름에 각각 쬐어주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두 필름에 각각 쬐주었을 경우에는 400나노와 470나노의 신호가 거의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쬐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이 HPTX 분자가 빛을 받아서 요 원하이드록시 파이렌으로 광열화가 되면서 이 원하이드록시 파이렌이 400나노를 470나노로 바꿔주는 새로운 패스웨이를 가져가서 레시오메트릭 에러를 크게 한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는 설명되지 못했던 이러한 광화학적 센서의 비선형성을 화학 양론적으로 분석을 해서 처음으로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가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작고 얇습니다. 0.12g의 무게를 가지고요. 0.7mm의 굉장히 얇은 두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마스크 내부에 넣어서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호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호기와 흡기가 모두 구별되는 굉장히 높은 시간적 해상도를 가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옵토케미컬 센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2, 3초간의 해상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보면 다른 센서들로 재보면 이게 거의 일자로 나오는데 이 호흡기와 흡기를 모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호흡수까지도 잴 수 있는 센서가 구현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모사해서 실제로 숨을 참았을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애자일하게 떨어지는 이산화탄소 농도까지도 굉장히 잘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센서들은 한 20분만 써도 오차가 이렇게 한 5%, 10%로 증가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과학적 설계를 통해서 9시간 넘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지금까지 보고된 옵토케미컬 센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안정성과 그다음에 처음으로 보고되는 이런 가장 좋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는 센서를 구현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한 센서가 정리를 드리면 가장 굉장히 낮은 소모 전력을 가지면서도 얇고 가볍고 플렉서블해서 실제 우리 마스크나 의류 혹은 피부에 붙일 수 있는 센서가 구현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기존에 설명되지 못했던 기존 옵토케미컬 센서의 비선형성이나 혹은 이 유기 분자가 광열화되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에서 또 노벨티를 가져서 이 논문이 최근에 제가 일저자로 이렇게 논문까지 퍼블리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카이스트 뉴스나 YTN 사이언스 등에서 여러 가지 주목을 감사하게 받아서 카이스트라는 이름을 좀 더 알리는데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연구 성과, 사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결코 제 개인의 전유물은 아니겠죠. 사실 제가 원래는 소재과 학생이다 보니까 소재과에서 조임찬 교수님 방에서 원래 디스플레이형 발광 소자를 연구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글로벌 리더십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23년도 여름에 MGH 인턴십을 다녀왔고, 이 MGH 인턴십에서 제가 만든 발광 소자가 단순히 디스플레이 쪽이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쪽에서도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목도했고, 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센서를 그러니까 옵토케미컬 이산화탄소 센서를 처음 경험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한계점들을 모두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URP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성혁 교수님께 교수님 제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URP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험도 해보고 논문도 내보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텔레비까지 나와보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베풀어 주신 이런 도전의 기회들이 없었다면 사실 이런 성과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졸업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학생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리서치데이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있으니 나가시면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장 입구에 전시된 학생 URP 프로그램 우수 과제 성과 포스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상자 및 내빈 여러분께서는 정근모홀 맞은편 존해놀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